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또 지났군요. 자, 이번은 이 9주차 같이 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자료 수집, 서베이 방법에 대한 자료 수집, 그리고 그 자료 수집을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요. 전화 방법, 전화 서베이, 그다음에 우편, 그다음에 이메일을 통한 전자 우편 통한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을 또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법, 직접 만나서 이렇게 받는 방법, 그다음에 설문지법 이런 것들을 같이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베이 자료 수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서베이의 자료 수집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우편 설문이라든가 또 전화 면접 조사.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이제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주로 이제 정치 쪽에 이제 많이 이제 하죠. 이제 그런 방법. 그다음에 전자 서베이. 또 요즘에 또 이제 많이 또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료 수집은 경험적인 어떤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뽑아내는,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고,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이제 사용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이 가을에 어떤 색깔의 옷을 즐겨 입을까를 조사를 이제 알고 싶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뭐 이제 직접 이제 가을에는 어떤 색깔의 옷을 주로 입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옷 전문가들, 판매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을에는 어떤 색깔의 옷이 많이 나갑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가을에 명동에 가서, 명동에 사람 굉장히 많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앉아서 이제 보면은 무슨 색깔의 옷을 많이 입었을까? 보면 이제 특정한 색깔의 옷을 이제 많이 입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서 그 가을에 무슨 색깔의 옷을 많이 입는지를 우리 방법들을 조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또 이제 그것도 어렵고 하는 방법도 이제 좀 힘들고 그러면은 뭐 옷가게에 가서 이제 친구 옷가게에 가서 앉아서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있어 보는 거죠. 그 손님들이 어떤 옷을 많이 사가는지 그것을 또 보면 알겠죠. 뭐 하여튼 다양한 방법들의 그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조사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어진 어떤 그 연구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에 맞는 부합되는 자료의 유형과 자료의 수집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연구 문제의 그 성격과 연구 디자인의 형태에 부합되는지를 미리 고려하게 되는데, 연구 문제에 포함된 개념들, 변수들, 이 어떤 관계인지를 따라서 자료 수집의 방법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보면 연구 문제에서 다루는 주요 변수가 어떠한 태도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행동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서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 서베이에 나 아니면 관찰이나 뭐 실험이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서베이 조사에서 자료 수집은 조사 대상자에게 무엇에 관해서 물어볼 것인지
물어서 그 자료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에서는 관찰을 통해서 생각이나 태도 혹은 사건이나 경험들을 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속성에 우리가 봐가지고 오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조사는 관찰이나 비반응성 같은 다른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는 조사들과는 달리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기준을 두고 자료들이 수집되고, 그리고 고정적인 어떤 일련의 그 질문들을 구성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양적 분석을 전제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베이 조사는 결과들의 변수들이 그 자료가 동시에 획득되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들이 시간적 우선성을 경험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그 상관관계,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확인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그 어떤 공변성 정도의 국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베이 조사에서 자료의 도출은 주로 이제 질문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서베이 조사라고 하면은 질문지를 사용해서 실시하는 그 질문지법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자, 서베이에 있어서의 그 서베이 조사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좀 우리가 이제 좀 찾아보면은, 장점으로 시간이라든가 노력, 비용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질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차상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우편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도 조사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메일을 보내서 전자우편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집합시켜 놓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표준화된 구성 언어, 표준화된 어떤 툴, 그다음에 질문 순서, 지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하질 않고요. 질문의 그 어떤 일관성을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익명으로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응답자가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그런 견해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용이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찰에서는 현재 나타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베이 조사를 통해서는 응답자들이 과거의 행동, 과거에 가졌던 사고, 생각,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어떤 행위, 이런 정보도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굉장히 보다 넓은 그 범위에서 걸쳐서 보다 쉽게 응답자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다. 관찰이나 실험보다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좀 보면은, 자, 단점은 그 질문의 그 요지를 뭐 따로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질문지만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융통성에 좀 결여가 된 그런 것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편조사 같은 경우에, 우편으로 이제 조사를 할 경우에 그 응답자가 질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의문이 들어도 그것을 물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의도 아니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건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 어떤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이제 필기로만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언어적인 행위, 그다음 특성이 있는 어떤 자료들은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개인적인 뭐 어떤 특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 그 정해진 툴, 그 설문지 문항만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성이 있는 것들을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읽고 쓰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겠죠. 뭐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설문지를 줘서 그 설문 자체가 뭐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없겠죠. 뭐 그런 것, 이런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응답 처리가 생기게 되면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뭐 10개 문항 중에 한 5개만 쓰고 5개는 표 안 해도 안 오고 보내오면은 그걸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응답자가 보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보고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만 원활한 그 결과를, 성과를 거둘 수가 있죠. 응답자가, 이건 나 하기 싫다. 이 대답은 나 하기 싫어서 안 하면은 어때요? 그 결과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서베이 조사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적게 들고 질문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 응답자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기가 쉽기 때문에 정확한 응답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응답자의 그 과거 행동이나 어떤 개인적인 그 행위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자, 서베이 조사에 있어서 우편 설문 조사 방법, 전화 설문 조사 방법, 뭐 전자 서베이 방법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먼저 좀 알아봐야겠죠. 자, 우편 설문 설문지를 말 그대로 우편으로 보내서 응답자가 우편을 받아서 그것을 정답을 써서, 정답이 아니죠. 자기의 견해를 써서 그것을 다시 회신해줘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하는 방법이 이제 우편 설문조사 방법입니다. 자, 우편 설문조사 방법의 그 장점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비용이 적게 된다. 우편료만 들면 돼요. 보내고 다시 회신할 때 그 반송 그 회신용 그걸 붙여서 그것만 들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하는 설문지를 만들고 그것을 인쇄하고 보내고 받고 하는 요것만 들기 때문에 면접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둘째, 그 편향적인 어떤 편향성 오류가 감소를 하게 되죠. 그 면접 조사를 할 경우에 면접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 편협성, 그러니까 그 편향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가 있겠죠. 대면 관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응답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문에 응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좀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려 깊은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굉장히 또 쉽다. 우편은 뭐 전 세계 어디든 뭐 다 가잖아요. 그리고 어디서든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접근이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내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 도서관이 해외 뭐 이런 데 있는 사람에게도 쉽게 그것을 설문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편 설문의 단점도 있습니다. 자, 우편 설문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 문제 제한적인 어떤 제한성, 인쇄된 문자를 통해서만 사안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 문항이 응답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그 어떤 문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답이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의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명하기가 좀 어렵다. 일단 이제 설문을 하고 응답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에 따른 추가 질문이나 뭐 불확실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해서 또 정확히 알아보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자들을 실제로 이렇게 통제하는 게 좀 어렵죠. 같이 안 있으니까 그 혼자서 뭐 설문지 작성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조사를 하는데 어느 기관의 대표자의 어떤 의견을 묻고자 보냈는데 대표자가 뭐 없거나 아니면 대표자가 출타 중이어서 아니면은 뭐 부하 직원에게 이것 좀 해서 보내라 했을 때 그 대표자의 의견보다는 그 밑에 직원의 의견이 설문에 적용돼서 올 수도 있다. 이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우편 설문조사가 회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에 100통을 보냈다 그러면 100통이 다 회수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 그거 뭐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회수율이 굉장히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면접조사. 전화 면접조사는 직접 대면을 하지 않는 비대면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우편 설문 조사하고는 달리 이제 상대방과 직접 통화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대면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이제 가능해요. 서로 얼굴은 보고 있지 않지만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소통이 가능한 그렇지만 이제 전화라고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소통의 강도는 낮죠.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하는 것과는 어떤 강도는 굉장히 좀 낮은 그런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화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때 이제 포변으로 추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 있어서 이제 뭐 전화일이 좀 적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화기가 많지 않았을 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휴대폰 다 갖고 있고, 전화기 다 있으니까 이제 다른데, 옛날엔 전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극소수라는 것은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위주의 전화기였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만 전화 면접이 이루어지면, 만약에 저소득층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조사할 때는 이 대상 자체가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보편화되고 이제 전화를 넘어서 이제 핸드폰 개인이 각각 갖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조사 방법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화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전화 면접에서 또 유의사항이 또 있겠죠. 조사자는 응답자에게 조사에 왜 하는지, 목적과 취지, 그리고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조사 기간이 짧게 걸린다. 1분 내, 2분 내 아주 짧게 걸리니까 답을 해달라. 요청을 하는. 그리고 그 응답자의 협조를 구하고, 조사를 이루어져야 된다. 느닷없이 질문부터 그냥 문항부터 전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전화를 끊어버리든가, 이 면접을 거절하게 되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통화를 하면서 이런 조사를 하는데 협조를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 질문을 들어가야 정확한 질문과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응답자가 만약에 거절을 할 경우에는 응답자가 바빠서 그 응답을 거절하는 건지 아니면 그 설문에 대한 응답할 의사 자체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바빠서 응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후에 다시 응답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약속을 받아서 다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마칠 수가 있도록 질문지의 수나 그 방법들,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화 면접을 하게 되면 이제 장점들도 있고 단점들도 있는데, 장점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전화비만 들면 돼요.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교통비, 면접하는 사람들은 쓸 필요도 없고요. 전화 한 개만 있고, 전화 한 대로만 조사를 하면 돼요. 경제적이다. 그 다음에 굉장히 접근성이 확보가 되고, 응답률도 우편접수보다 굉장히 높다. 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방문 조사를 하게 되면 요즘에 아파트 문 잘 안 열어줘요. 방문 잘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조사는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성과 자료의 질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화 번호부 책이 따로 있잖아요. 번호부 책도 있지만 전화 번호를 전산으로 정리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법원 추출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무작위 추출이 굉장히 가능하죠. 그리고 단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점도 있죠. 자, 단점은 응답자에 대한 통제 자체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부수적인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주제에 한정해서 그것을 질문하고 답을 얻는데 용이하지, 다양한 질문과 다양한 응답을 받기는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전화기가 없는 사람은 질문과 응답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한정해서 질문과 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전화 면접 조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 서베이 말고 이제 전자 우편이죠. 이메일이나 요즘엔 또 SNS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전자서베이 방법. 전자서베이는 인터넷 등과 관련돼서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서 서베이를 실시하는 방법을 전자서베이라고 하는데, 전자서베이, 전자메일 통해서 질문지를 주고 받는 방법인데, 이제 이게 우편 설문하고 내용 면에서는 이제 동일해요. 내용은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사자뿐이 아니고 응답자의 전자 메일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서 컴퓨터 파일에서 보내고 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야만 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조사자가 응답자의 어떤 그 조사한테 보내긴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이메일을 해서 보냈는데, 그 응답자가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이런 조사 자체가 쉽지가 않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앱을 이용해서, 요즘 많이 SN 통해서 많이 하죠. 앱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의 전자 서베이를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전자 서베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의 장점은 굉장히 높은 경제성입니다. 따로 돈이 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설문지를 만들고 보내고 하는 그런, 시간만 조금만 투자를 하면 되는, 경제적으로 돈이 들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입력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그 자료를 받은 것을 그대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자료가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료 업데이트를 하는데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독촉할 수 있는, 후속적으로 독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이성이 전자메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쉽게, 전자우편, 그러니까 일반 우편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또 다르게 답을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이제, 표본의 한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온라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표본을 추진하는데, 옛날에 전화기 몇 안 됐을 때처럼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집단을 확인하는 어려움, 그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표본 집단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 면접 외에 이런 서베이, 이메일이나 우편이나 이것은 해답률이 낮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답을 안 주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화는 그 자리에서 통화를 통해서 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은 회수율이 낮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사생활의 어떤 침해를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조사를 하는 방법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2강에서는 이제 면접법, 그다음 3강에서는 질문지법,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하고, 지금 1강에서는 이렇게 전자수업에 있어서 어떤 용이점, 방법,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 그런 방법론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강이고 다음 2강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